2026년 4월 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골동품 가게 청산당 앞 봄볕이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한 노인이 길 한가운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인이 잠깐 다리에 힘이 빠진 줄 알았다. 그러나 노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은 가슴 앞에 작은 첨보다리 하나를 꼭 쥐고 있었고 입가에서는 옅은 피가 흘러내렸다.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노인은 인사동 골목의 돌바닥 위로 천천히 쓰러졌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두 손은 가슴 앞에 첨보다리를 놓지 않았다. 같은 시각 사무소, 강역탐정사무소 50층 회의실에서 강역과 이해나는 새 의뢰서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이 적힌 칸에는 청경재, 82세, 청산당 대표라는 단정한 글씨가 있었다. 애나 씨, 이 의뢰서가 어제 저녁에 도착했죠? 네, 탐정님. 어제 오후 5시 40분 인사동에서 직접 가져오셨어요. 정희 씨가 응접실에서 차 한 잔 대접했고요. 의뢰 내용은 잃어버린 물건 3점을 찾고 싶다였어요. 다만 자세한 설명은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이 다시 와서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셨고요. 강역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11시 22분. 노인은 약속 시간보다 이미 22분이 늦고 있었다. 애나 씨. 평생을 골동품 업계에 계신 분이 약속 시간을 20분이나 늦으실 분 같지 않은데요. 이해나는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노트북을 펼쳤다. 제가 어제 오신 청경재 대표님 명함을 보고 사전 조사를 좀 해뒀어요. 청경재 대표님은 인사동에서 52년간 청산당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한국 고미술 업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하시고 약속 시간을 늦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역의 한쪽 눈썹이 흉터를 따라 살짝 올라갔다. 청산당에 전화해 봅시다. 이해나가 청산당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5번, 6번, 7번 울렸다. 답이 없었다. 그녀가 다시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다. 마찬가지로 답이 없었다. 그때 사무소의 응접실 쪽에서 나정희가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탐정님, 인사동에서 큰일 났대요. 청산당 앞에서 노인분 한 분이 쓰러지셨다고 뉴스에 지금 막 떴어요. 회의실의 텔레비전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다. 인사동 골목 노란 통제선, 그리고 들것에 실린 한 노인의 모습. 화면 아래에는 한 줄짜리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인사동 청산당 청경재 대표, 82세, 오전 11시 20분, 자기 가게 앞에서 쓰러져 병원 이송 중 사망, 경찰, 독극물 가능성 수사 착수, 강역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이 보이는 50층 사무소의 통유리창 너머로 봄볕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형사 시절의 그 무거운 통증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한 사람의 평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잔인한 진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청산당 청경재 대표님은 우리한테 어제 의뢰서를 두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는 이 사건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탐정님. 강역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흉터가 옅게 떨렸다. 형한테 전화합시다.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회의실. 강민혁 검사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강역과 이해나가 앉아 있었다. 혁아, 이거 형이 가져왔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자료다. 보고 나면 형한테 다시 돌려줘야 한다. 형, 고마워.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청경재 대표 부검 결과 사인이 청산가리 중독이야. 그런데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매체가 특이해. 노인이 어제 저녁 청산당에서 마신 한 잔의 차, 그 찻잎 자체에 묻어 있었어. 그것도 매우 미세한 양으로, 즉시 죽일 정도는 아닌 천천히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조절된 양이야. 이해나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가 청경재 대표님을 오늘 아침에 사무소로 출발하시도록 두기 위해서 일부러 약 효과 시간을 조절했다는 거네요. 맞다.
천경제 대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누군가가 알고 싶었다는 뜻이야. 강혁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청산당 매장 내부 사진, 천경제 대표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그리고 노인이 쓰러질 때까지 꼭 쥐고 있었던 작은 천보따리의 내용물 사진이 있었다. 천보따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첫째, 작은 옥도장 하나, 약 3cm 크기. 도장면에는 한자로 청산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둘째, 누런 종이에 손글씨로 쓰인 메모 한 장. 황금 삼각형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셋째,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3남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배경은 오래된 일본식 건물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1945년 8월 7일, 부산 초량, 우리 셋, 약속을 잊지 말 것.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1945년 8월 7일, 광복 일주일 전이에요. 이해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3남자,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입니다. 한 분은 천경제 대표님 젊은 시절이세요. 가운데 분, 그리고 오른쪽 분은 누구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 속 가운데 분의 가슴에 작은 배지가 보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이해나가 사진을 사무소로 보내 송태풍 박사에게 화질 보정과 확대를 요청했다. 15분 뒤 화면에 보정된 이미지가 떴다. 가운데 남자의 가슴 배지에는 작고 정교한 그림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3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는 그림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작게 한자로 금, 김이라는 글자. 강민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황금 삼각형이라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형, 1945년 8월 광복 직전, 새 청년의 약속, 그리고 52년 운영한 골동품 가게, 그리고 오늘 인사동에서 일어난 살인, 혀가. 이거 단순한 골동품 도난 사건이 아니다. 이해나가 차분히 덧붙였다. 천경제 대표님이 의뢰서에 쓰신 잃어버린 물건 3점은 어쩌면 골동품이 아닐지도 몰라요. 사진 속 세 청년이 함께 약속했던 무언가, 3부분으로 나뉘어진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혀가, 형이 한 가지 더 알려준다. 천경제 대표는 평생 미혼이었고 자식이 없어. 직계 가족이 없다는 거다. 그런데도 52년 동안 청산당을 운영하면서 어떤 물건도 양도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어. 그 가게의 진짜 물건들은 아직 가게 안에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천 대표님이 돌아가신 지금 법적 주인이 없는 상태야. 누군가가 천 대표님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야. 형, 맞다. 강혁이 일어섰다. 형? 청산당으로 갈게. 오늘 오후 경찰 현장 통제는 풀린다. 가서 봐라. 다만 그 가게 안에 들어갈 사람은 너희 둘만이 아닐 거다. 조심해라. 오후 4시 50분, 인사동 청산당. 햇살이 비스듬히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골목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청산당의 미닫이 문 앞에는 작은 분향대가 차려져 있었다. 누군가, 이름 없는 손님들이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놓아두고 갔다. 강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곧바로 발동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50년 묵은 나무 진열장들. 청자와 백자, 옥장신구, 오래된 묵서들,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가게 한가운데의 작은 차 탁자, 그 위에 차잔 2개, 한 잔은 천경제 대표가 쓰던 잔. 다른 한 잔은 누군가 어제 저녁에 마주 앉아 있던 사람의 잔, 없는 것, 가게 안쪽 벽, 가장 중앙의 자리, 다른 진열장들은 모두 가득 차 있는데 그 한 자리에만 무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 자국이 정확하게 그 모양을 남기고 있었다. 약 30cm 크기의 사각형에 가까운 무엇이, 어색한 것, 가게 뒤쪽 골목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 부분의 먼지가 최근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흔적이 있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애나 씨. 어제 저녁 천경제 대표님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이해나가 작은 2개의 차잔을 자세히 살폈다. 2잔 모두의 차가 거의 다 비워져 있어요. 천 대표님 잔에는 그 미세한 청산가리 흔적이 있고요. 마주 앉은 분의 잔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셨지만 약을 탄 잔과 안 탄 잔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제가 어제 청산당 골목 입구에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형사님 형님께 요청해뒀어요.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청산당에 들어간 사람은 천 대표님 본인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화면이 흐려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옷차림과 키, 그리고 손에 든 가방이 단서예요. 검은 정장, 키 약 175cm, 그리고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 그리고 가방 옆면에 작은 금속 상표가 있어요. 이에나가 휴대전화 화면에 보정된 영상의 한 장면을 띄웠다. 그 가방의 금속 상표를 확대했다.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는 그림, 그 가운데에 작게 한자로 금, 강혁의 손이 멈췄다. 황금 삼각형, 그 배지와 같은 표시예요. 네. 어제 천 대표님을 만난 사람이 그 황금 삼각형의 일원이거나 그 후예예요. 가게 안쪽 빈자리, 강혁은 천천히 그 자리 앞에 섰다. 먼지 자국은 정확히 직사각형이었다. 사방에서 동일한 두께로 먼지가 쌓여 있고 가운데만 깨끗했다. 애나 씨, 여기에 약 30cm 크기의 무언가가 오랫동안 놓여 있었어요. 어제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은 어쩌면 오늘 오전 천 대표님이 우리한테 가져오시려던 세 점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세 점. 강혁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다. 천 대표님이 보따리에 가져오신 건 옥도장, 메모, 그리고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건 우리한테 안내를 하려는 거였어요. 진짜 세 점은 다른 어딘가에 있어요. 이에나가 천천히 말했다. 메모에 적혀 있었지요. 황금 삼각형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네, 그러면 처음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에나는 천천히 사진을 다시 꺼냈다. 1945년 8월 7일, 부산 초량. 강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애나 씨, 부산으로 갑시다. 이미 비행편 알아봤어요. 김포에서 김해까지 오늘 저녁 7시 40분 마지막 비행기예요. 부산에서는 초량 현지의 향토사 자료를 가진 분 한 분과 내일 오전에 약속을 잡았어요. 형사님, 형님 쪽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의 협조도 요청해 두셨어요. 애나 씨, 네, 탐정님. 어떻게 이렇게 한 발 빠를 수 있어요? 제 일이니까요. 2026년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거류지로 조성됐다가 광복 후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이 된 오래된 골목. 강혁과 이해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양쪽으로는 오래된 적상 가옥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한 집 앞에서 이른에 가까운 한 노인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 탐정님이시지요. 그리고 박사님, 저는 초량향토사연구회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노인의 작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좁지만 깨끗했다. 벽에는 오래된 부산 초량의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강혁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박 회장 앞에 내밀었다. 1945년 8월 7일 초량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세 청년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에요. 이 배경의 건물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강 탐정님, 이 사진은 매우 귀한 사진입니다. 이 건물은 1945년 당시 초량에 있던 일진관 이신켄이라는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사업가들이 자주 모이던 사교 모임 장소였어요. 그리고 광복 직전에 한국 청년들 몇이 이 건물을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요. 박 회장은 잠시 말없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답했다. 그 청년들 중 일부는 일제 말기에 황금을 한국 내에서 빼돌리려는 일본인 사업가들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에나가 차분히 물었다. 황금이요? 네, 박사님. 1945년 봄과 여름, 일본의 패전이 사실상 굳어지자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업가들 일부가 그동안 광산 채굴과 무역으로 모은 자산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금이었지요. 부피가 작고 어디서나 통하는 화폐 가치를 지녔으니까요.
광복 후엔 어떻게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그 황금들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가 회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황금들은 일본인 사업가들이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부산이나 인천 근교 어딘가에 몰래 묻어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젠가 돌아와서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역의 한쪽 눈썹이 옅게 흔들렸다. 그러면 사진 속 세 청년은 그 묻힌 황금의 위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군요.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광복 직후 세 청년이 일본인 사업가의 황금을 어떤 동기로든 손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을 셋이 나눠 가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약속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그 황금은 주인 없는 돈이라고요. 그 어떤 한 사람의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셋은 그 황금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세 조각으로 나누고 각자 한 조각씩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했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셋이 모두 함께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황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요. 이에나가 천천히 말했다. 황금 삼각형 세 사람 세 조각의 지도. 그 세 조각이 모두 합쳐졌을 때만 황금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구조네요. 박 회장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약속은 더 큰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셋 중 누구도 그 황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황금은 광복 후의 한국을 위해 어느 시점에 가장 필요한 곳에 익명으로 쓰이도록 한다는 것이었지요.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청경제 대표님은 그 약속을 평생 지켜오신 분이었군요. 강 탐정님, 청경제 대표를 알고 계셨군요. 의뢰인이셨습니다. 어제 인사동에서 돌아가셨어요. 박 회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다. 그렇게 되셨군요. 청경제 선생은 제가 학생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진 속 오른쪽 끝에 청년이세요. 가운데가 황금 삼각형의 배지를 만드신 분이고 왼쪽 분은 사진 찍히신 그해 가을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나가 차분히 물었다. 가운데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답했다. 이름이 김성학 선생이세요. 광복 후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키우셨고요. 그분은 청경제 선생보다 12년 먼저, 그러니까 12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학 선생님의 자녀나 후손은 누구신지요? 박 회장이 한참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박사님, 사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김성학 선생의 손자가 지금 한국굴지의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영 회장이거든요. 강혁의 손이 멈췄다. 이에나의 손도 잠깐 멈췄다. 김도영, 한국사학재단 백송학원의 회장, 자산 규모만 약 1조 원. 사학 비리 의혹과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작년부터 끊이지 않던 인물이었다. 박 회장이 낮게 말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2달 전에 백송학원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945년 초량의 일진관에 대한 자료를 모두 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직감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비서실장이 다시 와서 같은 자료를 요청하더군요. 그때 저는 잘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청경제 선생께 연락드렸어요. 백송학원에서 일진관의 자료를 찾고 있다고요. 천 선생께서는 침묵하시다가 짧게 한마디만 하셨어요. 알았네, 박 회장. 고맙네. 그것이 제가 그분과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옅게 눈물이 비쳤다. 강 탐정님, 박사님. 만약 그날 제가 천 선생께 연락드리지 않았다면 천 선생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강혁은 부드럽게 답했다. 박 회장님, 그건 박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박 회장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어른께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드리신 거예요.
청경제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 탐정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황금이 어떻게 되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천경제 선생의 마지막 뜻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강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흉터가 옅게 떨렸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 40분, 부산역 근처 호텔 회의실, 강혁이 사무소에 송태풍 박사와 화상 연결을 했다. 송 박사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탐정님, 그 옥도장 말씀하신 거 분석 결과 나왔어요. 도장면, 청산이라는 글자 새겨진 부분, 그건 그냥 도장면이 아니에요. 그 도장의 손잡이 부분, 그러니까 도장머리 위쪽이요. 거기에 미세한 봉인이 있어요. 옥 표면을 정밀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안쪽이 비어 있어요. 도장이 사실은 작은 함이에요. 이에나가 곧바로 물었다. 안쪽 내용물은요? 종이가 들어있어요. 매우 얇고 작은 종이요. 안 보일 정도로 작게 접혀 있어요. 박사님이 직접 봉인 부분을 신중하게 열어보셔야 해요. 잘못 열면 옥이 깨질 수도 있어요. 봉인 위치는 도장머리의 매화무늬 정중앙입니다. 오후 3시 10분, 호텔 객실. 이에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분석화학 박사답게 정밀 도구 한 세트를 가방에서 꺼냈다. 매화 무늬의 정중앙에 가는 바늘을 천천히 밀어 넣었다. 옅은 딸칵 소리. 그리고 도장 머리의 한 면이 작은 뚜껑처럼 부드럽게 열렸다. 안쪽에서 작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조각이 나왔다. 종이는 약 4cm 크기. 강혁이 핀셋으로 종이를 받아 천천히 펼쳤다. 종이 위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 조각이었다. 부산이라는 글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어떤 좁은 골목과 건물의 한 모서리, 그러나 지도의 한 부분만 그려져 있었다. 나머지 두 부분은 다른 두 조각의 지도에 있었다. 종이 옆쪽에는 작게 적힌 글이 있었다. 천 이에나가 천천히 말했다. 이게 천경제 대표님이 평생 보관해 오신 황금지도 세 조각 중 첫 번째 조각이에요. 천은 천경제 대표님의 성에서 따온 표시예요. 그러면 남은 두 조각은요. 하나는 2014년에 돌아가신 김성학 선생의 손에 있었을 거예요. 즉, 지금은 김도영 회장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45년 가을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진 속 왼쪽 청년의 손에 있었던 거고요. 그분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해요. 강혁이 휴대전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혀가, 부탁이 또 있어. 1945년 가을에 부산 초량에서 사망한 청년 한 명의 신원을 찾고 싶어. 이름은 모르고 나이는 약 20대 초중반. 사인은 알려진 게 없어. 가족관계 기록이라도 추적해 줄 수 있어? 혀가, 그 시기 부산은 광복 직후라서 호적이 엉망이다. 그래도 형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본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 둘 오늘 부산에 있다는 거. 김도영 회장 쪽도 알고 있다. 강혁의 손이 멈췄다. 왜? 오늘 오전 백송학원 비서실에서 박정호 회장의 사무실 근처에 사람을 보냈다는 첩보가 있다. 부산경찰청 정보과에서 우리 쪽으로 알려줬어.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단순 비서가 아니야. 정보 쪽 출신이다. 백송학원 회장이 직접 외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에나가 차분히 말했다. 형님, 저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보안 한 단계 더 강화하겠습니다. 호텔 옮길게요. 애나 씨 부탁해. 혀가 살아있어라. 저녁 7시 40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호텔. 두 사람은 호텔을 옮긴 뒤 객실 안에서 형이 보내준 자료를 확인했다. 혀가 1945년 가을 부산 초량에서 사망 기록이 남은 20대 초중반 청년이 2명 있다. 한 명은 이름이 박재선, 다른 한 명은 서영구야. 박재선은 후손이 없고 가족도 광복 직후에 만주로 떠난 기록이 있어. 서영구는 직계 손녀가 한 명 살아있다. 이름은 서지혜, 40살, 현재 서울 종로구 한옥마을 거주. 직업은 한국전통차 연구가. 강혁과 이에나가 눈을 마주쳤다. 애나 씨, 서지혜 씨를 먼저 만나야 해요. 김도영보다 우리가 먼저요. 이미 서울행 첫 비행기 예약해뒀어요. 내일 오전 6시 김해 출발이에요.
그리고 서지혜 씨께는 오늘 밤에 정중하게 연락드릴게요. 청경제 대표님 의뢰건이라고 말씀드리면 만나주실 것 같아요. 2026년 4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마을. 서지혜는 차분한 인상의 여인이었다. 한복은 아니지만 단정한 회색 린넨 옷차림. 손에는 작은 차 도구들이 있었고 안방의 작은 마루에 두 사람을 안내했다. 강 탐정님, 박사님, 어젯밤 전화 받았을 때 잠시 멍해졌어요. 제 할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이에나가 부드럽게 물었다. 할아버님께서는 1945년 가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인이 어떠셨는지요? 서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답했다. 공식적으로는 결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서는 다르게 전해졌어요. 광복 직후 어떤 무리에게 협박을 받으셨고 그 후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지혜 씨, 한 가지 매우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물건 중에 작은 옥도장이나 작은 함 같은 것이 있는지요? 서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네, 탐정님. 있어요. 그녀는 일어나 안쪽 작은 방에서 한 개의 작은 자단목 함을 가지고 왔다. 함을 열자 안쪽에 옥도장이 들어있었다. 청경제 대표님의 도장과 똑같은 크기. 도장면에는 서지혜라는 한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이건 제 할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어머니에게서 저한테 전해진 거예요. 어머니는 이 도장은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누가 와서 보여달라고 해도 모른다고 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평생 몰랐어요.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서지혜 씨. 이 도장 머리 안쪽에 작은 종이 한 조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종이는 할아버님께서 1945년에 두 분의 동료와 함께 약속하신 어떤 약속의 마지막 증거 중 하나예요. 서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강 탐정님. 그 약속을 지키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한 분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또 한 분은 이미 1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할아버님까지 세 분 모두가 떠나신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서지혜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자단목함을 두 사람 앞으로 밀었다. 강 탐정님. 박사님, 이 도장을 가져가세요. 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네, 제 할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돌아가셨다면 그 약속이 마지막까지 지켜졌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나가 부드럽게 답했다. 서지혜 씨, 약속드릴게요. 송태풍 박사가 두 번째 옥도장의 봉인을 신중하게 열었다. 안에서 또 다른 누런 종이 한 조각이 나왔다. 강혁이 두 조각을 천 대표님의 보따리 안에 있던 첫 조각과 함께 놓았다. 세 조각 중 두 조각만이 강혁의 손에 있었다. 이에나가 두 조각을 천천히 맞췄다. 첫 번째 조각은 부산의 좁은 골목과 한 건물의 모서리, 두 번째 조각은 그 건물의 본관과 그 옆에 작은 우물자리. 두 조각이 만나는 부분에서 어떤 그림 하나가 분명해졌다. 일진관 옆 작은 우물의 자리. 그러나 그 우물 안쪽 어디에 황금이 묻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깊이와 위치는 세 번째 조각에 있었다. 세 번째 조각은 김도영 회장의 손에 있었다. 회의실에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애나 씨. 우리는 세 번째 조각을 손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김도영이 그 조각을 가지고 우물자리로 직접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두 손에 그 조각을 들고 황금을 직접 팔어 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형사적으로 잡으면 돼요. 이에나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덧치네요, 탐정님. 네. 그러나 천 대표님께서 그리고 김성학 선생과 서영구 선생께서 평생 지키고자 하셨던 약속을 김도영 회장이 자기 손으로 깨는 그 순간을 우리가 증거로 잡는 거예요. 강혁이 형에게 전화했다. 형, 한 가지 큰 작전이 필요해.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자정 40분 부산 초량 일진관 예터 오래된 우물 주위에 작은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다. 일진관 본관은 이미 오래전에 헐려 지금은 작은 빈터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물만은 어떤 손길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우물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하나 서 있었다. 이 우물은 일제강점기 일진관의 우물로 광복 직전 한 한국 청년이 지키고자 했던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 안내판은 청경제 대표님이 평생 비용을 대서 보존해 온 것이었다. 새벽 1시 10분. 검은 SUV 한 대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차에서 5명이 내렸다. 그중 가운데 한 사람이 키 175 정도의 흰 머리에 검은 정장, 김도영 회장이었다. 김도영의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이 있었다. 가방 옆면에 3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는 그림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물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휴대용 굴착기를 우물 안쪽 어느 한 점에 천천히 내렸다. 김도영은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치고 있었다. 그 종이는 황금지도의 3번째 조각이었다. 그 순간 골목 양쪽에서 사이렌 없이 그러나 매우 빠르게 검찰과 경찰의 차량 12대가 진입했다. 양화대교 작전 때처럼 형이 약속한 시각에 정확히 도착했다. 강민혁 검사장이 직접 차에서 내렸다. 그의 옆에는 강혁과 이해나가 함께 있었다. 김도영 회장님,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살인교사, 그리고 살인의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도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권력자 특유의 미소였다. 검사장님, 무엇 때문에 이 작은 우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지요? 저는 그저 가문의 어른께서 남기신 작은 기념물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김도영 회장님, 청경제 대표님께서 4월 4일 오전 11시 20분에 인사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쌓이는 청산가리 중독입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지요? 천 대표님께서 4월 3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만나신 손님이 회장님의 비서실장 차도식 씨입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 차량 진입 기록, 그리고 차도식 씨가 그 자리에서 사용한 도자기 잔에 남은 미세 지문이 모두 차도식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서 같은 종류의 청산가리 잔여물이 검출됐습니다. 김도영의 미소가 옅어졌다. 이해나가 차분히 덧붙였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방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종이 한 장이 1945년 광복 직전 새 청년이 약속하신 황금 삼각형 지도의 3번째 조각입니다. 이 우물에 가족 단위의 기념물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한 조각을 가지고 광복 직후 한국의 모두에게 속한 것이라고 약속됐던 황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가져가시려고 오신 거지요. 강민혁의 옆에 있던 한 검사가 김도영의 손에서 종이 한 장을 정중하게 받아 증거 봉투에 넣었다. 김도영은 잠시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기 손으로 자기 손목 위로 수갑을 받아들였다. 오전 5시 40분 같은 자리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검찰청 직속의 문화재 발굴팀이 우물 안쪽을 천천히 작업했다. 우물 바닥에서 약 1.5m 깊이 옆벽을 파들어간 작은 공간에서 작고 단단한 가죽 가방 하나가 나왔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금괴 12개가 있었다. 각 금괴는 약 1kg, 총 무게 12kg, 현재 시세로 약 12억 원 상당. 그러나 그 가치는 시세 그 이상이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누런 종이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종이에는 3사람의 친필 글씨가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 황금은 한 사람의 것도, 한 가문의 것도, 한 시대의 것도 아니다. 이 황금은 광복 후에 한국에서 평생 무너지고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묻는다. 1945년 8월 7일 김성학 천경채 서영구 3사람의 이름 아래에는 3사람의 도장, 작은 옥도장의 인장이 정확히 3개 삼각형의 형태로 찍혀 있었다. 이해나가 천천히 그 종이를 읽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새벽의 골목에 부드럽게 울렸다.
강혁은 잠시 우물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햇살이 우물의 안쪽으로 천천히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강혁은 1945년에 세 청년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살아남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 형, 혁아, 이 황금은 천 대표님의 유언대로 약속대로 처리해야 해. 알았다. 검찰 차원에서 정식 발견 절차를 거치고 천 대표님이 남기신 유언장과 그리고 김성학 서영구 두 분의 의지가 적힌 이 문서를 근거로 익명의 공익기금으로 청산당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조용히 처리한다. 무너진 사람들 옆으로 흘러가게 한다. 고마워 형. 서지혜는 그날 오후 사무소에서 강혁과 이해나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오래된 자단목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강 탐정님, 박사님, 제 할아버지가 평생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강혁이 부드럽게 답했다. 서지혜 씨,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서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자기 할아버지의 평생을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이었다.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40분 인사동 청산당 앞 청경재 대표님의 사진이 작은 분향대 위에 정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 한 장. 청산당 천경재 대표님께서는 평생 한 약속을 지키시며 한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이 가게는 그 약속의 정신 그대로 평생 무너진 분들의 작은 회복을 돕는 공익재단의 사무실로 천경재 대표님의 유언에 따라 새로 시작됩니다. 2026년 4월부터 강혁과 이해나가 그 앞에 잠시 멈춰섰다. 강혁은 흰 국화 한 송이를 분향대 위에 천천히 놓았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천 대표님은 평생 외로우셨을까요? 이해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더니 차분히 답했다. 외로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롭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외로움은 평생 자기 자신을 잃는 외로움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 한 가지 말해도 돼요? 네, 우리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싶어요. 이해나는 둥근 안경 너머로 강혁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옅게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갔다. 저는 이미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됐어요, 탐정님. 탐정님 옆에 있으면서요. 강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흉터가 부드럽게 함께 움직였다. 애나 씨, 오늘 저녁 같이 인사동 걸을래요? 사건 끝나서가 아니라 봄밤이라서요. 네, 탐정님, 같이 걸어요. 끝나는 자리 근처에 작은 한정식 식당 예약해뒀어요. 8시 40분이에요. 강혁은 짧게 웃었다. 정말 항상 한 발 빨라요, 애나 씨. 제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인사동 골목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양쪽으로 한지등에 옅은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봄의 첫 매화향이 가볍게 스쳤다. 1945년 8월 7일 부산 초량의 한 작은 우물가에서 세 청년이 했던 약속은 2026년 4월 인사동의 봄밤의 마지막 한 자락까지 지켜졌다. 황금은 무너진 사람들 옆으로 흘러갔고 사람의 약속은 사람의 이름 위에 마지막까지 남았다. 세상에는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들 곁을 한 세대를 지나 두 세대를 지나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주는 약속이 어딘가에 한 줄로 이어져 있다면 세상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살만한 곳으로 돌아온다. 오늘은 그런 하루였다.